그 다음에 중간상, 일반적인 채널 설계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 경로상에 중간상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유형의 중간상을 선택할 것인가와 각 유형별로 몇 개의 지점을 고객에게 노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서비스 채널의 유형과 서비스 채널의 노출 수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적합한 중간상 관리 전략을 선택하라. 거기에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특성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채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체험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 특성에 따라 어떤 채널 형태를 선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채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채널에 고객이 가장 선호한가, 그 다음에 고객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려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그런 채널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은 고객들은 비대면 채널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셀프 서비스 채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고객에게 편의성은 어떻게 보면 채널 선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고객 편의성. 이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뿐 아니라 서비스 예약이라든가 문제 해결 등의 어떤 보조적 부분까지도 고객에게 편리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채널의 유형은 뭐 간단하게 첫째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채널 직영이 있겠죠.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겠죠. 직접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또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자주 문제가 되니까 특정 지역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독점적 권한을 주면서 이제 본점에 이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계약과 독점으로 이제 이루어진 계약 관계의 채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채널. 아까도 전자 채널 뭐 서비스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걸 전자 채널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정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직접 전자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매체를 이용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도 있죠. 채널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는 뭐냐면 이제 법적 권한을 갖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 보라스인가요? 그분은 이제 박찬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위하거든요. 그럼 박찬호 선수 열심히 운동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에이전트는 이 사람의 상품성이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경쟁 요소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인하는 것은 박찬호가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라 그러고, 브로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브로커니 뭐 브로커니 뭐 이게, 그건 이제 법적 권한이 아닌 업무 대행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 그 브로커. 변호사도 일종의 브로커죠, 사실은. 브로커죠. 그래서 미국은 브로커 문화가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브로커니 뭐냐, 각 세문화된 브로커들이 미국은 엄청 많다. 왜냐하면 워낙 다변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위임해 주면서 그에 대한 진행 과정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브로커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이제 뭐 변호사도 요즘 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50명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볼 때는 50명 정도 뽑아가지고 거기에 검사 판사 했으니까 아주 뭐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두뇌들만 보는 거였죠. 근데 지금 뭐 2,000명을 뽑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000명 이상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서민들까지도 다 법률적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브로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이런 게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직영 채널을 한번 보시죠. 뭐 직영 채널. 직영 채널은 서비스 등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중간상을 포함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채널 접촉점을 관리하는 본사 직영 채널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본사 직영 채널의 예로는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소규모 병원, 뭐 세탁소, 미용실 이런 건 직영으로 하는 거죠. 더 큰 기업 형태로는 이제 본사가 모든 지점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본사가 직접 직영하는 거죠. 본사 직영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지점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설비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직원의 고용이라든가 해고, 교육 등을 직접 통제할 수가 있고요. 스타벅스의 경우는 매장 내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바리스타에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교육시킴으로써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서비스와 커피 맛을 낼 수 있다. 위험도가 큰 사업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병원 같은 것도 다 직영이지 않습니까? 뭐 프랜차이즈 조사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대형 병원은 다 직영으로 하는 거죠. 본사 직영 채널의 또 하나의 장점은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거 하나하고 기업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이게 직영 채널의 두 가지 아주 큰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숙련된 직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를 누가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 그 기업이 생사 여탈권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갖는 충성도가 기업을 향하는지 혹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향하는지가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미용실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이직을 할 경우 많은 고객은 이 디자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직한 보험 설계사를 따라서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본사 직영 채널 또한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본사가 직영 채널의 재무적인 위험을 모두 감수해야 된다. 위험이 당연히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기업일수록 소규모 지역 시장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기 힘든데 특히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이나 국가로 지점을 확장해 나갈 때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뭐 서울대 병원을 베트남의 문화로 이식하기는 힘들겠죠.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건 가능하겠지만 이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스타벅스의 경우에 미국 본국에서는 본사 직영 채널을 고수하되 해외로 진출한 경우에는 위험 분산 및 현지 영업의 노하우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현지 간의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한다. 이건 이제 국가와 국가 관계죠. 한국의 스타벅스의 프랜차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CJ가 스타벅스의 프랜차이즈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아주 최고 유명한 스타벅스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직영에 준하는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 많이 나오죠, 요즘. 박종원 씨가 하는 포차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제 프랜차이즈거든요. 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식업계에 있어서는 아주 스타 아닙니까? 스타. 라이징 스타인가요? 이미 스타인가요? 그게 이제 프랜차이징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넓히고 하는 거죠. 프랜차이징이란 서비스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저죠. 시장 확대를 위해
체인을 구성하고 여기에 가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들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브랜드나 이제 표준화된 상품 및 서비스, 그다음에 판매 기술, 마케팅 노하우 등을 전수해주고 대신 일정한 로열티라든가 뭐 보증금, 그다음에 가입금을 포함한 대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징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 사장님 뭐 뚝배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걸 끓여가지고 다 줬는데 요즘 그게 아니고 다 냉동식품화 해가지고 아주 재료가 다 규격화돼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끓이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끓이기만 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적인 제약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크게 부상할 것 같다 앞으로도.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윤리의식이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이 수익성만 바라보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요식업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홍보할 때는 아주 뭐 10년, 20년 장수기업으로 갈 걸로 막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혜택과 지원을 줘서 무조건 이익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면을 바라보면 정말 어려운 측면도 많아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또 허용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가맹점의 이익이 너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별로 판매되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제품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제 막 부가적으로 얹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이 지지 가맹점이 재정적 부담을 갖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인테리어를 뭐 수시로 의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 그것도 보면 이면에 보면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계열사 내지는 관계 기업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수익을 천국 단위로 프랜차이즈가 많다고 그럴 때 그걸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되겠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프랜차이즈는요. 지금 이게 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문이 여기에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입법부가 국회가 이런 프랜차이징 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 내지는 편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화해야 돼요. 근데 뭐 프랜차이징 사업부 같은 데서 또 이제 로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선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징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키워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또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축소되거나 그 다음에 위축되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절하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합리적으로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나서서 이걸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의 독점이 부당하게 본점으로 이전되지 않고 지정 가맹점에서도 일정 수익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프랜차이징 사업의 과제예요, 사실. 네, 과제예요. 뭐 프랜차이징 종류는 뭐 상표 명만 주는 그런 프랜차이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형태로 뭐 가장 일반적인겠죠, 뭐 운영 방식이라든가 제조 방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권한 위임을 해주면서 하는 거 이제 사업 형태 프랜차이징. 그다음에 이제 전환 프랜차이징이 있어요. 전환 프랜차이징은 뭐냐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지점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끌어들여 가지고 형성된 프랜차이징 형태를 말한다. 대체로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독립 지점들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어떤 고객 확보 능력, 강력한 구매력이나 고도의 운영 기술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부의 입장에서는 또
독립 지점을 자신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끌어들임으로써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전환 프로그램은 애초에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징이 연계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활용하면서 서로 장점을 활용하자 하는 거죠. 프랜차이징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장점은 보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장점도 있겠죠. 근데 꼭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뭐 그 식당에만 우리가 가야 됩니까? 교통이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 제주도 만화도에까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남단 끝에서도 그런 혜택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문제로 파급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위생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품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본부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운영하니까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을 상쇄시키면서 매출을 키우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뭐 장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업 확장이 용이하고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무 위험을 함께 가맹점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시장에서의 어떤 밀착 경영이 가능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맹점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에 대한 어떤 독점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한 유통망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큰 사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 들겠죠.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사업 형태를 획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의 교육이라든가 융자 등 경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의외로 많죠. 지금 제가 모두의 제가 프랜차이징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많죠. 뭐냐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부의 횡포로 인해서 불합리한 가격과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버린다든가, 품질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과 본부 사이의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핑퐁 당할 확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입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통 경로의 통제력이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맹점과의 갈등이 수시로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잘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을 해줬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 가맹점 사장 내지는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잘 고객 중심 지향적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본부만을 탓한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본부도 사실 난감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이 일정 부분 저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 이익 파이에서 가맹점이 다 띄워주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의 일관성 없는 서비스로 인해서 명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점에서 주는 정해진 제품만을 사용하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게 자체적으로 이걸 다른 데서 공급받아 가지고 끼어서 판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더 올리다든가. 그러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한 프랜차이즈 기업 해놓고 내부 제품은 그 믹스드 돼가지고 본부가 관리 통제를 벗어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명성의 훼손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에 의한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제품과 운영된다든가 접수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업자와 연결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부의 지나친 통제와 엄격한 관리, 그래서 본부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시장의 잠식과 포화.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막 가입해가지고 중복이 돼서 그게 이제 뭐 편의 스토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세븐일레븐이 뭐 GS 뭐니 하는 게 뭐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이익이 크질 않아요. 거의 인건비.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함께 해가지고 자기 인건비 정도밖에,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가맹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높은 보증금과 가입금. 그 큰 걸 운영하려면 보증금. 대한민국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공감해야 될 사안은 공정이란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임대료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걸로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나 결정이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임대료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또 다음에 올리고 한다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겁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임대료 체제가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조정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또 자유경제 질서를 위반하게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통제가 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또 그런데 주류로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법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채널은 이제 정보 제공자라고 보면 되네요. IP 사업자들이라든가 전자도서관, 가상대학 등이 이제 전자 채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채널이란 기업의 서비스 전달이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자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전화라든가 TV를 비롯하여 인터넷, 위성 컴퓨터, PDI,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PDI 조그만 기기 모바일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DA예요. 그런 게 PDA. 그다음에 PMP도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전자채널. 전자채널의 장단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의 일관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비용이고 광범위한 유통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선택 폭이 증대되고 맞춤화가 가능하고 고객과의 신속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자 채널이 점점 더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해하죠. 근데 단점은 이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화된다. 다른 거 오픈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전자채널은 이제 기업이 다중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개별화가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개입으로 어떤 일관성이 저하된다. 고객과의 끊임없는 컴플레인 내지는 그 문제 해결 요구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보안 문제가 또 크게 대두되죠.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커버 지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면 전자채널뿐만 아니고 프랜차이즈 뭐건 다 지금 경쟁 심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경쟁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전과도 없이 자랐어요, 사실. 그래 무슨 과외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놀이문화가 뭐 있었어요, 사실. 제기차기라든가 뭐 몇 가지밖에 없었죠. 그러면서도 건강한 사고력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궜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안 됐어요. 열심히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기가 없다고 젊은 세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희망이 아닌 절망을 본다는 거지. 이게 뭘로 인해서 그런가?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경쟁이 우리의 인류를 아주 뭐랄까, 이성적 판단마저도 흐리게 하고 인류라고 하는 이제 공존의 어떤 형태까지 파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는 일본이 경제적 애니멀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동물. 그 경쟁에서 세계적인 경쟁에 기름을 붙인 나라가 일본이고 도화선이 된 게 일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세상이 빨리 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가는 데 있어서 빨리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이제 후세들한테 맡겨놓을 몫으로 우리가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가 다 향유해 버리면 후세들은 뭘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쟁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이 사람들이 아주 가장 지금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화두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한번 보세요. 미국에 있어서 1%의 부가 거의 50% 이상을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비대면 사업이니 코로나 관련 무관한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줌 같은 사업 같은 데는 뭐 몇 조가 이익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존으로 인해서 일반 소매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죽어버린다. 그럼 그 실업자는 누가 구제하느냐, 이게. 우리 한국도 유사한 형태예요. 대형 마트가 필요해요. 대형 마트가 들어가면 좀 더 싸게 좋은 제품을 우리 국민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 활동을 하는 다수의 소상인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갑자기 우리나라 한 25% 정도가 그런 영세적인 어떤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한 6, 7%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 3배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호하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그 대형 마트를 독점함으로 해서 기업이 크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온갖 또 뭐 역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을 어떻게 심화를 좀 줄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쟁은 불가피합니다. 경쟁은. 그래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걸 지도하는 이제 국가적인 역할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전자채널을 통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와 브로커.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거래 대상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유권 없이 거래 촉진 역할을 수행해
수행하는 이제 중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는 소유권은 없죠. 사실 박찬호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건 너의 계약이게.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게 브로커네요, 브로커.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계고,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가 이제 대부분 브로커죠. 그 다음에 판매 에이전트는 뭐냐면 영화 배우 등 유명 스타, 그래서 매니저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에이전트, 또 하나 이건 뭐냐면 희귀 금속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요. 법적 권한이 없이 진행 경과에 대한 수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우리가 브로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 서비스 채널에 대한 이제 개방성 전략. 뭐냐면 이제 기업이 서비스 전달 경로상에 중간상 포함 여부를 결정했고 또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도 정해졌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지점을 열어서 고객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개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지점의 개방성 전략이 이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고객에게 노출하려는 지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방적 채널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채널 전략, 그 다음에 전속적 채널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전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서비스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탐색 욕구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방적 채널 전략을 해야 돼. 많이 풀어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언급했던 이제 편의 서비스, 뭐 우편 배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매 서비스, 뭐 치과라든가 미용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 뭐 변호사 활동, 뭐 세무사 이런 거.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제 개방적 채널 전략은 이제 편의 서비스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단순한 거죠, 그냥. 그래서 가능한 지점 수를 늘려가지고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적 경로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은 신용카드 업체들은 자사의 카드를 취급하는 점포가 많을수록 고객들이 소비하기 쉽고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므로 지점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왜냐? 이것은 차별화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카드 회사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지점이 많으면 그게 좋은 회사 아닙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요. 내 가까운 곳에 자주 보이는 은행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은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타코벨 같은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 역시 이러한 유통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학교의 매점이나 병원뿐 아니라 호텔, 공항, 기차의 슈퍼마켓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전략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러나 개방 전략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수라든가 인과학적 통계라든가 사이코그래픽스, 사회심리학적 요인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택적 채널 전략은 이제 선매 서비스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 경쟁 서비스와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디자인, 품질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제 선매 서비스에는 노출 수준을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선택적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은 자사 전속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보험을 취급하는 독립적인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인 보험 대리점은 삼성생명의 보험 상품 외에도 뭐 교보라든가 대한생명의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 이런 선택적 유통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자사의 어떻게 보면 전속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 경로를 채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또 판매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인력을 이런 이제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다 개인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 무기가 강력한 선도 기업에 있는 그런 브랜드라 그러면 이런 보험 대리점 같은 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적 채널 전략은 이제 이게 전문 서비스 저거죠. 그래서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무엇인가 특수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느끼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위한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일정 지역 내에 특정한 점포에서만 자사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사 상품의 노출 수준을 거기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그다음 그 가격이 비싸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거리에 적정한 수에 그런 어떤 전속적 채널 전략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속적 채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특히 전문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때 전속이란 오로지 특정의 대상에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사나 연예기획사가 뭐 전속 모델, 전속 어나운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채널 관리 전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효율적 채널 관리. 예,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입지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 시간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게 효율적 채널 전략의 1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합한 중간상 관리 전략을 선택하라. 아까 이제 중간상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두세 가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통제 전략입니다. 중간상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본점이 중간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전략. 이것은 경영에서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내에 한정된 사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임파워먼트 전략이 별로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장이 예를 들어서 2021년 경영 사업계획 방침을 딱 선언하면 거기에 매출 목표가 나오고 각 구분별로 이제 매출액이 할당이 되고 수익률 얼마 하대. 그걸 가지고 이제 1월부터 계속 체크하면서 연말에 가면 성과가 얼마 달성됐다, 목표 대비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전통적인 그런 어떤 관리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 어느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획일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부로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면 거기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는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만 목표가 캐스케이딩, 목표가 이제 일관성있게 쭉 내려와야 돼요. 사장이 갖고 있는 목표, 그 밑에 어떤 본부가 갖고 있는 목표, 그 다음에 팀이 갖고 있는 목표, 이게 다 일관성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임파워먼트를 줬을 때 그 밑에 하부까지 임파워먼트가 주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그 다음에 이익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크다. 그래서 총합이 임파워먼트 결과로 일어난 총합이 위에서 탑다운 내려온 그런 목표 결과의 총합보다도 항상 훨씬 크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임파워먼트 전략을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의성이 좌우하거든요. 창의성. 근데 지시받으면 창의성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권한을 주어주면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리스크 테이킹. 그래야 이제 실패도 있지만 성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파우머 전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전략. 이거 뭐냐면 이제 파트너 전략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게. 예. 나만 이익 내고 너는 손해 본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 하는 게 이제 파트너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효율적 채널 관리는 그러니까 통제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인파워먼트 전략하고 파트너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성장 전략을 고려하라. 멀티 마케팅이죠. 이제 서비스라는 게 점포 뭐 표적 시장을 다양화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복수 점포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복수 서비스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복수 시장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전략이 있을 건데 간단히 한번 이제 멀티 마케팅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뭐. 멀티 마케팅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점포 표적 시장을 다양화하는 것을 말한다. 멀티 마케팅입니다. 여기에는 복수 점포 전략, 복수 서비스 전략, 복수 시장 전략 등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이를 혼합한 믹스 전략이 있다. 그래서 복수 점포 전략은 뭐냐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한 업체가 한 곳에서 시작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하는데 확장된 곳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제3, 제4 곳으로 영역을 넓혀간다. 이러한 복수 점포 전략은 가장 보편적인 성장 전략으로 특히 서비스 종류가 많지 않고 전문적인 경우에는 이런 복수 점포 전략을 운영한다. 뭐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이 대부분 복수 점포 전략이죠. 그 다음에 복수 서비스 전략. 복수 서비스 전략은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달을 하지 않던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뭐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나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거나 자체 화장품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복수 서비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서비스가 있고 보조 서비스가 보조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서비스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보조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보조 서비스를 추가 중에서 핵심 서비스가 또 뭐랄까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시장 전략은 이제 현재 서비스를 새로운 세분 시장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특히 현재의 설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죠. 이 전략은 수요가 적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볼링장에서 낮 시간대 주부나 노인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 A겠죠. 볼링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낮 시간에는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유유시설이 발생하죠. 그럴 때 여기에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복수시장 전략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식당 같은 데서도 복수시장 전략을 써요. 뭐냐면 저녁에 이제 맥주나 술을 파는 그런 그 식당이 엄청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점심 때 뷔페 서비스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쉐어시킬 수가 있고 또 점심에 그런 뷔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밤에 그 식당, 그 주류점으로 오게 하는 유인 효과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복수시장 전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장소에서 두 가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대료 등을 비롯한 고정비를 뭔가 쉐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전략은 이제 뭐 기본 전략을 혼합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피자헛의 경우 예를 보면요. 점포 확장에 주력하다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자 전에는 실제하지 않던 배달 서비스를 추가해서 뭐 복수 점포, 복수 서비스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도미노 피자 등의 경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이제 다 복합 전략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효율적 채널 관리 전략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라. 예. 서비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전달 과정의 특징과 전달 시스템이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 있어서 고객 처리 서비스라든가 소유물 처리 서비스, 정보 처리 서비스인가에 따라서 해외 진출의 유형이 달라진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죠. 다 뭐 맥도날드니 이게 다 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객 처리 서비스에서는 이제 서비스 컨셉들을 추천합니다. 레스토랑, 호텔 등에 이제 컨셉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수입, 그 이제 병원 진료 서비스 등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으로 고객을 수송한다. 항공 노선을 개발하거나 뭐 기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소유물 처리 서비스는 이제 뭐지 해충 박멸, 뭐 엘리베이터 수리, 뭐 세탁 등의 고객이 서비스에 행해지는 대상을 소유하는 거, 소유물 처리 서비스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채널 전략을 고려하라. 이제 뭐냐면 이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등장 후에 ICT의 개발이 이런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채널이 유행한다. 거기에 있어서 아마존과 대형 경쟁 서점과 뭐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서로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점포 기업의 채널 다변화 유형을 보면 이제 아메이의 그 인터넷 쇼핑 진출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아메이는 인적 판매로 개인 다 판매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멀티 채널을 활용한다든가. 그다음 점포형 기업의 채널 다변화 유형은 이제 뭐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뭐 신세계가 백화점도 있지만 또 할인점도 있어요. 또 온라인도 있어요. 이걸 다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멀티 채널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채널에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객 정보의 공유 등 채널 간 통합 조정이 필수적이고 채널 간 갈등을 줄이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채널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채널은 뭐 우리가 흔히 이 시중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다 글로써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그래서 서비스 채널에서 우리가 시사할 점 프랜차이즈가 요즘 부상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멀티 채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없다. 복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그건 뭐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비용을 회피하는 거고, 고객에게 만족을 더 주는 거다 하는 거죠. 5월 18일 10주차 강의도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은 제가 간절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 더 좋은 어떤 제 경험이나 그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정보가 믹사돼 가지고 더 알찬 수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뭐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교육할 때는 아마 충분히 이제 대면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대면을 해서 좀 더 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의 끝날 때 허버트 스펜서 경의 위대한 교육의 목표는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 프레젠트. 그래서 프레젠트는 현재도 되지만 영어에 기프트, 선물도 된다. 그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줘. 조물주가 주셨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여러분도 행동하는 우리 중원대 학생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